안녕하세요. 환경보건 서비스의 개념 및 구현 방안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강의는 목표가 환경보건 서비스의 개념과 각 구성 요소를 이해하고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한 환경보건 서비스의 구현 방안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본 강의의 내용은 크게 두 단계로 시작을 할 텐데요. 환경보건 서비스의 개념과 구성 내역, 두 번째로 디지털 트윈의 환경보건 서비스 구현 방안입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근본 환경보건 서비스의 구현 방안에 대한 강의를 담당하는 조원득입니다. 저는 환경보건의 전공도 있지만 원래 가지고 있는 전공 분야는 IT 쪽입니다. 주로 무선통신이고 여러분들 아는 이동통신이 주고요. 그 이동통신 기반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습니다. 웨더 플랫폼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IoT 사업 개발 이러면서 환경보건 서비스에 필요한 여러 가지의 컴포넌트들을 사업적으로 봤었고요. 그 기반으로 환경보건 서비스의 구현 방안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은 환경보건 솔루션 사업과 QA, 소프트웨어 QA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환경보건 서비스의 개념과 구성 내역입니다. 여러분들은 환경보건 전공 분야이시고, 다양한 측면에서 환경보건에 대해서 보고 계시지만, 환경보건 서비스의 그 개념, 이걸 다시 한 번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건 서비스는 이전부터 있었던 내용이고, 일단 체계적으로 정리됐다라고 하는 거는 2013년에 과학원에서 정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면요. 건강한 생활 환경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수요자와 공급자의 양방향 소통과 참여를 기반으로 서비스의 대상과 수요를 도출하고 그 혜택이 모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측에 간단한 개념도가 있고요. 여기 보통 우리가 수요자라고 하면 우리가 국민, 개인이나 혹은 지역사회, 단체, 기업 등이 아마 될 거고, 공급자는 아무래도 국가기관이 될 겁니다. 정부라든지 지자체라든지 혹은 기업도 되겠죠. 이런 수요자와 공급자를 위한 모두에게 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보건의 서비스다라고 정의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각색해서 표현하신 분이 2018년에 지금은 이제 환경연구원인데 환경연구 나온 리포트에 보면 약간 좀 더 쉽게 그다음에 좀 더 서비스 입장에서 정리를 다시 했습니다. 읽어보면요.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과 이에 대한 관리 활동을 통하여 환경보건 정책을 수행하는 제반 서비스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말하는 이제 수요자와 공급자를 통칭해서 국가, 지역사회 및 단체, 개인 등의 직접적인 참여와 소통을 통하여 환경 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지식, 서비스 창출 및 응용 등의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져 있습니다. 환경보건 서비스에 대해서 약간의 이제 애매모호한 너무 크다 보니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정의가 내려긴 어려웠던 부분들을 과학원과 환경연구원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준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이제 서비스의 측면에서 다시 한번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올 작년 말에 이제 대구 가톨릭대학교 양원호 교수님께서 환경보건 감시체계라는 체계 구성도를 정립을 하셨습니다. 이게 환경보건 서비스, 앞서 말했던 환경보건 서비스가 갖춰야 될 컴포넌트, 구성 내역이 이 안에 다 있고 향후 갈 방향이 여기에 많이 표현되어 있어서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앞서 이제 모니터링부터 시작해서
소통, 그 다음에 건강관리까지에 대한 모든 것들을 환경보건 서비스라고 표현한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환경보건 서비스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각 컴포넌트들 설명을 드리면요. 첫 번째로는 여기 배출원이 있을 겁니다. 환경유해인자를 배출하는 배출원이 있고, 환경유해인자는 공기 중으로 혹은 물이나 토양, 다매체를 통해서 인체에 감염이 됩니다. 노출이 되는데 거기에서 첫 번째로 노출되는 경로를 쭉 따라가 보면 첫 번째로 이제 배출원이 있을 거고, 그 배출원이 지금 얼마나 배출돼서 공기 중으로 전파가 되고 있는지 각 지역에 대해서 이제 모니터링하는 측정기 부분이죠. 측정기에 대한 부분들, 측정기를 활용해서 농도 정보를 체크하는 부분들이 좌측에 있습니다. 그래서 윗부분은 대기, 즉 우리가 아웃도어라 그러죠. 그다음에 이제 실내에 대한 각각의 측정을 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이런 측정들은 이제 측정기기나 이런 것들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분야는 노출평가 부분입니다. 그래서 노출평가는 크게 개인 노출평가, 집단 노출평가가 있을 거고요. 특별히 개인 노출평가에 대해서는 이제 그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서 생체 신호도 저희가 이제 볼 수는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환경 유해성 평가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리스크를 정의하고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하는 이 전체가 이제 환경보건 감시 체계고, 이것들을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서 스테이크홀더, 즉 수요자나 공급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걸 저희가 이제 환경보건 서비스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이제 피드백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배출원 관리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노출 관리가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피드백이 일어나는 선순환 구조로 돌아갈 때 환경보건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을 조금 더 딥다이브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환경유해인자 모니터링 시스템입니다. 환경유해인자는 어떻게 우리가 모니터링 하느냐?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측정기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합니다. 또한 원하는 지역의 데이터, 환경유해인자 데이터를 알려고 그러면 얘가 직접 측정기를 설치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도 있지만, 국가에서 측정해서 혹은 지자체에서 측정해서 공유해주는 데이터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대기 측정망이나 지자체에서 자체 구축한 측정망, 그런 데서 저희가 API 형태로 데이터를 불러올 수도 있죠. 여기 이 그림은 현재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직접 측정기를 설치했을 때를 대해서 이제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좌측부터 이제 데이터의 흐름이 우측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좌측은 주로 이제 저희가 측정기라고 부르는 IoT 센서들이 있고요. 이 IoT 센서들의 수집한 데이터는 네트워크, 즉 무선 네트워크도 되고 위선 네트워크도 됩니다. 무선 네트워크, 우리들이 흔히 보는 이제 LTE나 뭐 5G 등의 이제 이동통신망이 있을 수 있고요. 와이파이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유선으로 일어나지는 인터넷망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례는 이제 특정 기업 SK 플래닛의 텔레콤의 시스템에 대한 사례인데요. 그래서 특정한 서버로 수집이 되고, 그래서 이제 표출이 이루어지는 부분을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이다,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유해인자에 대한 노출 정보를, 농도 정보를 알기 위해선 어떤 형태로든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구축하는 건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직접 측정기를 설치해서 데이터를 만드는 방법과 다른 플레이어들, 즉 국가 대기측망이나 오늘 기상청이나 지자체에서 만든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제가 선택해서 데이터를 가져다가 모니터링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측정기에서 측정한 데이터는 항상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오류들을 정제를 해야 되는 부분, 오류를 수집 단계에서 정제를 하지 않으면 후에 데이터 크린징 하는데 많은 리소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수집할 때 시스템을 통해서 정제를 하는
것이 이제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 모든 시스템에 적용된 건 아닌데 이런 것들이 이제 AI 기반으로 하나씩 들고 있는데 거기 그 시스템에 보면 크게 4단계로 구분되어져 있던 거를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수집 서버가 있을 거고요. 그 데이터들이 얼마나 올바르냐에 대한 이제 분석하고 판단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 분석된 데이터들을 이제 저장하는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 데이터들을 어떻게 서비스에서 활용할 거냐. 그래서 서비스의 요구사항을 받아서 그 서비스를 보고자 하는 사람들에 맞게끔 분석 결과를 제공해주는 크게 4가지의 컴포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를 기반으로 저희가 이제 그 그러니까 서버가 플랫폼이 구현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건 이제, 우리들이 흔히 모니터링 시스템 그러면 저희들이 눈으로 보는 부분입니다. 그게 시스템 상으로는 표출 시스템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UI, UX라고 부르는 부분은 이제 이쪽 부분이 상당히 짙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으로 환경 모니터링이 된 결과를 어떻게 볼 거냐. 그래서 지금 현재 보여지는 화면은 법례가 우리들은 이제 미세먼지의 좋고 나쁨, 국가에서 만들어준 법례에 따라서 좋고 나쁨을 실시간으로 표현해주는 부분을 나타낸 UI가 적용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은 이렇게 지도상으로 보여줄 수도 있고요. 각각 그 측정기에 그 세부 데이터 형태를 숫자로 보여주는 형태도 있을 수 있고, 그래프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모니터링 시스템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요구 사항에 따라서 분석이 되어지고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현이 되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개인 노출 관련 사항입니다. 개인 노출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인 노출을 하기 위해서는 크게 이제 몇 가지 기술이 필요한데, 개인 노출을 위해서는 개인이 어디에 있었냐. 왜냐하면 개인이 있던 위치에 따라서 농도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농도 정보를 알기 위해선 개인이 있었던 정확한 위치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위치를 저희가 보통 이제 가장 흔히 적용되는 게 GPS 추적 기술이나 혹은 이제 네트워크 기반의 데이터 가져오는 것들을 저희가 쓰는데, 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환경보건 쪽에서는 개인이 실내에 있었냐 실외에 있었냐도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특정 물질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입자상 물질 같은 경우에는 실내가 실외보다는 훨씬 이제 농도 뭐 낮고요. 또 다른 건 좋다는 얘기죠. 좋고요. 일부 가스상 물질은 실내가 발생원 있는 실내가 좀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가 같지 않기 때문에 항상 환경보건 쪽에서는 실내에 있는지 실외에 있는지 구분하는 것까지 이 안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개인 노출 가지고 저희가 노출량만 한 게 아니고, 그게 이제 환경성 질환 혹은 이제 다른 노출량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개인에 대한 신체 정보도 활용을 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산출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까 우리가 그 개인 노출을 평가하기 위한 대상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즉 잠자고 있었는지 혹은 걷고 있었는지 뛰고 있었는지에 따라서 호흡량이 달라지고, 호흡량이 달라진다는 얘기는 노출량이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에 대한 상태 정보를 가져오거나, 혹은 저희가 환경성 질환하고 연계 상관성 분석을 통해서 뭔가를 알림을 주기 위한 서비스를 한다 그러면, 아마도 구체적인, 즉 아토피 환자 같은 경우에는 피부의 수분함이랑, 혹은 천식 환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렁 사운드 패치, 그러니까 폐의 사운드 리즘 같은 걸 체크를 하기 위한 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인상 정보도 저희가 가져와서 개인의 건강영향 모니터링 플랫폼도 구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이 부분은 상당히 많은 과제에서 적용이 되어지고 있고, 일부는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뭐 잘 아시지만 웨어러블 디바이스 중 가장 여러분의 친숙한 건 갤럭시의 스마트워치나
애플워치 혹은 이제 다양한 이제 국내 디바이스들이 있죠. 예, 그거를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상용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외에 이제 웨어러블 직접 피부에 붙이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개발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관성 분석하는 것들도 많이 되어지기 때문에 뭐 그리 멀지 않은 시점에 이런 개인 노출 평가 시스템도 상용화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부 연구 과제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개인 노출 평가를 위해서 개인의 위치를 추적하고 그 개인의 위치에 있던 농도 정보를 시스템에서 불러와서 실제 개인이 얼마나 노출이 되었는지, 뭐 오늘 지금 실시간으로 노출되는 것도 파악을 하고요. 그거를 과거에도 노출된 것 파악을 하고, 혹은 저희들이 기간을 좀 더 길게 해서 과거 일주일 혹은 과거 한 달 동안에도 시스템에서는 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이 얼마나 노출이 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개인 노출 평가 시스템이 일부 과제에서 수행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은 플랫폼 기반으로 모든 것들은 이루어지지만 개인이 알기 위해서는 iOS나 안드로이드 앱으로, 제가 이제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 앱으로도 개인이 알 수 있도록 좀 적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연구 단계에 있는 서비스이고, 이것들이 바로바로 전달돼서 실시간으로 보여지긴 하지만 얼마만큼 정확한 데이터를 우리가 딜리버리 할 수 있냐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 중에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리 멀지 않은 시간에 민간 계층이나 꼭 필요한 계층에 대해서는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집단 노출입니다. 집단 노출은 우리가 왜 집단 노출을 평가를 해야 되느냐? 그거는 우리가 본다 그러면 똑같은 농도 정보가 있다 하더라도 환경보건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선 비용 대비 효과가 좋은, 즉 우리한테 좀 친숙한 용어로 가성비죠. 가성비가 좋은 곳에 저희가 정책을 쓰는 게 좋기 때문에 어느 곳에 환경보건 정책을 써야 되는지에 대한 구분을 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가 집단 노출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 노출이라는 거는 어느 지역에 사람이 많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노출량이 총 얼마나 됐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도 그러려고 그러면 지역별로 농도 정보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얼마만큼 사람이 있었다라는 사람에 대한, 사람 수에 대한 정보, 그리고 우리가 유동인구라고 표현해도 좋고요, 집단 존재인구라고도 표현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농도 정보는 1km 단위 정도의 그리드로 측정을 했고요. 집단 인구 데이터는 이게 100m 바이 100m 그리드로 제가 이제 측정을 한 데이터, 통계 데이터이긴 한데, 그래서 두 개를 합산을 하기 위해선 좀 고농도 데이터, 고해상도로 제가 이제 인터폴레이션을 한 내역입니다. 그래서 이 고해상도의 농도 데이터와 집단 인구 데이터를 합쳐서 총 노출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날의 농도 정보는 이게 원주시인데, 원주시에 크게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만, 사람까지 대입을 한 걸 보면, 집단 노출평가 시스템으로 보면, 원주 시내 쪽이 사람이 많은, 그러니까 이쪽이 노출량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없는 산악 지역은 상대적으로 총 노출량이 낮고, 사람이 많은 시내 지역은 농도 정보가 약간의 좀 낮다 하더라도 총 노출량이 많기 때문에 환경보건 정책을
수립하는 지자체나 정부 입장에선 총 노출량이 많은 이 부분에 환경보건 정책을 써야 된다. 즉 말해서 농도를 낮추고자 하는 노력을 한다 그러면 이 빨간색이 짙은 빨간색 부분에 적용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단 노출 평가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구현되는 과정인 거죠. 저희가 대기 그러니까 고정 측정망을 쭉 1km x 1km 설치를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고해상도로 변경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인구수는 전체 이제 인구수들 100 by 100을 저희가 유도인구 데이터, 즉 여기서 말하는 이제 유도인구 데이터는 1시간 단위로 저희가 가지고 온 거고, 이거는 유도인구 데이터는 이동통신사 기반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고, 카드사 기반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고, 여러 가지 기술들에서 통계 데이터를 적용해서 만들어진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검증이 된 데이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이 두 데이터를 가져다가 노출량을 계산하고, 이 노출량을 계산한 거를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가공을 하게 되면 시간대별로 총 노출량의 변화가 어떻게 됐는지, 혹은 연령대별로 노출량이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쭉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보고자 하는 분이 어떤 형태로 데이터를 원하는지에 따라서 알고리즘이 적용이 되고, 그 알고리즘이 적용되면 이 데이터들은 대부분 실시간으로 만들어지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시간적으로 노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개인 노출 평가도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시도들이 지금 되고 있고, 집단 노출도 마찬가지로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R&D에서 적용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출 평가를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들이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리스크에 대한 매니지먼트 혹은 리스크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얘기인데, 환경부에서는 지자체하고 협동으로 공동 작업으로 권역형 환경보건센터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5가지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가장 큰 역할은 이제 위해소통체계 구축인데, 소통이라는 대상자는 환경보건 서비스 정의에서 나타나는 수요자와 공급자를 말하는 거고요. 거기에 어떻게 우리가 소통을 할 수 있느냐라는 체계를 구축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인데, 그 앞서서 이루어지는 게 이제 사전 감시 체계, 이제 모니터링이라고 불렀던 부분들이죠. 그리고 지역 기반으로 구축한다는 건 지역의 그 취약 지역이라든지 민간계층을 정의하고 거기에 대한 공익률 조사, 이런 것들을 이제 지역 기반으로 구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환경보건 연구 조사를 지원하는데, 이 부분은 권역 안에 이제 환경보건에 관한 다양한 기관에서 이제 연구나 조사를 할 때 환경보건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 환경보건센터에서 생성하거나 혹은 보고하고 있는 데이터나 혹은 환경보건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관들의 데이터를 연계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이루어지고, 이런 모든 4가지 활동들은 전체 국가에서 운영하는 환경보건 종합정보 시스템하고 연동이 되어야 된다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형 환경보건센터가 5개년 단위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많은 리스크 매니지먼트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 많은 부분에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는 리스크 매니지먼트 혹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방안입니다. 이 사례는 당진시청에서 21년에 구현이 됐고, 22년 올해 이제 계속 그 시청이나 시장님께 이제 계속 그 화면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총 6단계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뭐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날씨고, 이제 두 번째는 측정한 측정기들의 이제 데이터를 불러와서 평균이나 최고 최저점 혹은 이제 각 행정도시별로 이제 행정구역별로 어떤지 보여지는 거고요. 아래 부분은 이제 GIS상으로 보여주는 부분과, 그다음에 총 노출량, 이제 연령대별로 성별로 총 노출량을 해서 실시간 단위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시간으로 리스크 매니지먼트 하는 거,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하는 위해서 통하는데 활용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환경보건 서비스의 각 컴포넌트들이 하나는 각기 다른 과제 혹은 다른 서비스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는 종합적으로 이것들을 저희가 어떻게 보여줄지에 대한 걸 환경보건 종합계획, 이게 이제 10개년씩 나는데 21년부터 2030년까지는 이제 2차 년도입니다. 2차 환경보건 종합계획에서 안전한 환경, 모두가 건강한 사회라는 비전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환경보건 서비스, 환경보건센터 등도 환경보건 종합계획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환경보건 서비스를 디지털 트윈이라는 기술을 적용해서 구현하는 방법. 아직 이런 것도 이제 구체적으로 다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제가 이제 아이디어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디지털 트윈이라는 용어를 이미 익숙하게 보신 분들도 있고, 아직은 이제 처음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서 잠깐 저희가 디지털 트윈 기술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환경보건 서비스가 어떻게 구현이 될 거다라는 걸 좀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트윈이라는 거는 좀 더 큰 개념으로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즈라고 부르는 큰 카테고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즈라는 말 그대로 실제 공간을 사이버 공간과 똑같이 만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랫부분은 이제 리얼 월드 있고 위쪽은 이제 사이버 스페이스인데, 리얼 월드를 그대로 저희가 사이버 공간으로 올리고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것들,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을 다시 이제 실생활 제가 실물에서 적용을 하겠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최근에 나왔던 이제 아바타 영화, 똑같습니다. 아바타가 이 CPS의 가장 중요한 모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즈는 실제 이제 구현을 하는 단계에서 보면 메타버스라는 것과 디지털 트윈으로 구현됩니다. 사실 이제 메타버스는 상당히 큰 개념이고 디지털 트윈은 그 중에 이제 일부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금 딥다이브해서 보면 우리가 CPS를 사용자가 컨텐츠 밖에 있냐 아니면 사용자가 컨텐츠 안에 있냐 이렇게 크게 나누는데요. 사용자가 컨텐츠 안에 있을 때 저희가 이제 메타버스가 성격이 좀 강하고, 사용자가 컨텐츠 밖에 있을 때는 이제 디지털 트윈이 좀 더 강합니다. 그거를 이제 증강현실, 즉 증강현실이라는 걸 이제 우리가 이제 AR, VR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가상은 완전 이제 제가 사이버 월드로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됐냐, 두 가지를 이렇게 X축, Y축으로 나눠서 본다 그러면 그러니까 아바타죠. 디지털 트윈은 이제 증강현실이나 사용자 컨텐츠 안에 있을 때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고, 디지털 트윈은 가상인데 저희는 사용자가 이제 컨텐츠 밖에 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경우에 있어서 좀 더 환경보건 서비스에 대한 적용이 더 강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기술이 좀 더 발전을 하게 되면 환경보건 서비스도 이제 메타버스로 저희가 이제 구현을 할 수 있을 건데, 지금 당장 구현하기가 좀 쉽지 않은 여러 가지 이제 허들이 있어서 디지털 트윈을 먼저 구현하고 그 다음에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게 어떨까라고 이제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디지털 트윈을 어떻게 구현을 할까? 이런 이제 아직 환경부 과제를 통해서는 지금 일부분 적용은 되고 있습니다만, 국토부나 과기정통부가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어서 그쪽의 사례를 보면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단계는 저희가 리얼월드를 사이버 월드로 바꾸기 위해선 아무래도 사람이 보는데 좀 더 친숙하게 3D 시각화를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제 기술들이 여러 가지로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눈에는 아직은 좀 오류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많은 부분 지금 3D 모델링들 기술이 발전해서 이런 것들은 이제 3D 시각화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3D 시각화를 해놓고 거기에 이제 저희들이 뭐 예를 들어서 집도 짓고
가구도 올리고 차도 올리고 하지만 저희가 필요한 정보들도 이때 올립니다. 여기에 이제 필요한 정보들을 올릴 때 이 정보들을 어떻게 가져올까? 뭐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직접 측정기를 설치하는 방법도 있고요. 누군가가 설치해 놓은 거 가져올 수도 있고요. 그런 거를 모델링하는 데이터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들을 저희가 실시간으로 가져오는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고, 이 안에는 제어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뭐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 안에는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많은 부분들이 이제 여기에 기술들이 적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세 번째는 실제 우리 요구사항에 대한 표출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라서 관제 시스템이 원하는 요구사항이 있을 거고, 아니면 사용자가 일반 고객이나 그 시설물을 운영하는 사람이나 혹은 환경보건 서비스라 그러면 환경보건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이나 이제 공급자 입장에서 요구사항에서 그 요구사항에 맞춰서 나오는 그 표출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기정통부에서도 19년부터 시작해서 20년, 21년, 22년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디지털 트윈을 구현을 하고 있고, 환경부도 물관리 쪽이나 대기관리 쪽에서는 많은 부분 지금 적용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저희가 좀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나오기는 조금 어렵지만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짐에 있어서 그 디지털 트윈이 상용화의 시점이 메타버스와 비슷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예상되고 있고, 특히 제조 분야에서는 그래도 좀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저희가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좀 알아본 거를 제가 환경보건 서비스로 가져올 걸 설명을 드리기 앞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환경보건 감시체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배출원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환경 모니터링을 하죠. 그 다음에 노출평가를 개인이랑 집단이랑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위해성 평가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위해성 평가를 한 결과 가지고 리스크 매니지먼트나 그 위해성 소통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피드백을 줘서 배출원 관리나 혹은 이제 노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한다, 이런 것이 환경보건 감시 체계라고 그러면, 그거를 앞서 말씀드렸던 디지털 트윈으로 구현하면 어떤 형태로 될까? 저희는 이런 형태로 될 거다 보고 있습니다. 환경보건 디지털 트윈 시스템의 가장 큰 5가지의 목적, 그리고 환경보건 서비스를 이루는 3가지의 커다란 컴포넌트,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건 서비스의 디지털 트윈으로 구현하기 위해선 가져야 될 크게 3가지 컴포넌트부터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모니터링입니다. 그래서 환경 유해인자의 대기 농도의 분포, 혹은 이제 여기에 이제 분석과 예측이 들어갈 거고요. 실내에 대한 공기질의 분석과 예측도 들어갈 겁니다. 이를 위해서 배출원에 대한 실측 정보, 그다음에 고해상도에 대한 농도 정보 예측도 들어갈 거고요. 실내에 대해서는 실내별 농도를 예측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들어갈 겁니다. 여기 이제 빨간 선 부분들은 앞서 감시체계에서 말씀드렸던 피드백 분야에 있어서 오염원을 관리를 하거나 실내 공기질을 제어하는 부분들이 갖춰서 저희가 이제 환경유해인자 농도를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는 디지털 트윈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개인 노출 평가나 집단 노출 평가를 위해서 생체 정보를 분석하거나 집단 인구의 그 데이터를 불러오는 부분, 특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활용해서 개인별로 생체 정보를 어떻게 불러오고, 그 생체 정보과 그 환경 유해인자와의 상관도를 분석해서 환경성 질환을 개인별 환경성 질환을 예측하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위해서는 저희가 다양한 이제 개인 정보를 신체 정보를 가져올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환경성 질환 DB를 구축해야 되고요. 환경성 질환에는 바이오마커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고,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피드백이 간다 그러면 이제 환경성 질환 발생 가능성에 대한 관리, 뭐 개인별로 혹은 이제 기관별로 이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두 부분이 이루어지고 나면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그 환경 위해성 평가 부분들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환경 유해인자에 의한 건강 위해성 평가를 하고 예측하는 부분들이 크게 시스템으로 구축이 될 거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에 대한 인풋 인자로는 여러 가지 이제 저희들이 기술이 들어갈 텐데, 개인에 대한 거, 집단에 대한 이제 유동인구 데이터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독성 물질별 위해도 산정하는 기술도 들어갈 거고, 거기에 그 노출 평가랑 위해성 평가하는 알고리즘도 들어갈 겁니다. 피드백 주로 이 시스템에서 피드백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위해성 최소화 방안이 적용하는 그 리스크 해증하는 부분이 이게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질 겁니다. 이 세 가지 큰 컴포넌트를 가지고 디지털 트윈 시스템을 구현하고, 디지털 트윈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크게 5가지를 이루어질 수 있다. 이 5가지는 앞서 말씀드렸던 환경보건 정책과 얼라인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사회,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환경 유해인자 현황 및 예측하고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 환경성 질환을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 건강 영향을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 리스크 매니지먼트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환경보건 정책, 의사결정을 하는 시스템이 디지털 트윈 시스템의 구현이 될 거고, 이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모니터링 시스템도 하고, 개인 노출 평가에 대한 시스템도 하고, 집단 인구에 대한 위해성 평가 및 예측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의 역할은 환경 분야 디지털 트윈 시스템과 의료 분야 디지털 시스템과 연동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까지 저희가 연동이 된다 그러면 실시간적으로 개인에 대한 환경성 질환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 그 예측된 개인의 치료, 즉 의료 분야까지 연동이 되면서 배출원의 관리, 그리고 환경보건의 관리, 그다음에 의료 관리 등을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보건 서비스는 여기에서 제안하는 이런 형태로도 구현이 있을 수 있고요. 다른 형태로도 구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양한 어떤 형태로도 구현이 있을 수 있지만, 여기에서 제안 드리는 디지털 트윈 시스템으로 구현을 하는 것이 기존에 있는 기술들을 활용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까라고 제안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정의나 개념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지만 그것들을 어떻게 구현을 할 거냐는 것은 다양한 형태로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기 이제 저 같은 사람이 말하는 얘기, 다른 분들이 하시는 말씀 잘 여러분들이 듣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분야, 혹은 여러분들이 향후에 연구하시는 분야, 혹은 일하시는 분야에서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술들, 거기에서 활용하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모아서 환경보건 서비스를, 또 하나의 환경보건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린 건 그게 이제 환경보건 서비스의 개념, 또 어떤 그 안에 구성 요소가 있다, 그리고 그것들을 저희가 2023년, 2024년에 구현을 하기 위해선 환경보건 서비스를 디지털 트윈으로 구현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그 디지털 트윈 기술을 알아보고, 그렇게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하게 되면 어떤 모습으로 환경보건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약간 좀 쉬운 부분, 이미 알고 계셨던 부분도 있었을 거고, 약간 어려운 부분, 생소한 부분도 있었을 건데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